남편은 아내의 외도와 그녀가 바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배신에 대한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에서 야구 경기를 틀어놓고 있는 척을 하며 건성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는 얼마 전 점심으로 정성껏 만든 로스트 비프를 우리 둘이 함께 먹고 지금은 싱크대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본다고 앉아 있었지만 사실 눈길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이는 눈에 띄게 아름답다기보다는 오래 바라보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크고 또렷한 갈색 눈, 어깨까지 떨어지는 밝은 갈색 머리칼, 키가 크고 곡선이 살아있는 몸매가 인상적인 여자다. 무심히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나에게는 분명 그랬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우리는 예진이와 하린이 두 딸을 키우고 있다. 예진이는 5살, 하린이는 4살이다. 우리 부부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낮에는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퇴근 후엔 내가 데려오거나 서연이가 데리러 간다. 하린이를 낳고 난 뒤 나는 정관 수술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나는 아이들 생각보단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로 가득했다. 몇 달 전부터 서연이에게 변화가 느껴졌다. 예전보다 화장도 더 공들였고 옷차림도 달라졌으며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나하나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전부 모아놓고 보니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집에서도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를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 같이 TV를 볼 때면 내가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 뭔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다.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침대에서는 여전히 일주일에 몇 번씩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서연이는 늘 뒤척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분명히 무언가에 마음이 걸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괜히 정면으로 묻기엔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아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스스로 말할 거라고. 예전처럼 우리는 한때 모든 걸 함께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번만큼은 왜 이리도 닫혀 있는 걸까? 서연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다. 늘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며 내 입맛을 즐겁게 해주려 했다. 온라인으로 레시피를 찾고 요리 블로그나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걸 즐겼다. 그녀가 사용하는 닉네임이 제니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예전에 그녀 아버지가 불러주던 애칭이었고 어느 날 그녀가 노트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밤마다 쿠킹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수다를 떨었다. 표면적으로는 요리 이야기였지만 내 직감은 다른 얘기들도 오가고 있음을 알려줬다. 그날 저녁 그녀가 식탁을 치우는 모습을 바라보던 내 머릿속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나도 저 채팅방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래 들어가 보면 어떨까? 처음엔 누군가인 척 가장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까도 생각했다. 내 정체를 모르게 하고 그저 다른 사람인 양 대화를 이어가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녀가 내 정체를 눈치채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망설이며 보내는 사이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나와 거리를 두었고 예진이나 하린이가 다가가도 무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다. 그녀의 표정엔 늘 뭔가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었고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결국 그녀가 활동하는 쿠킹톡 오픈 채팅방에 익명으로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접속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 육아를 시작한 엄마인 척 가장하면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기도 수월할 것 같았다. 보통 서연이는 아이들을 재운 후반 8시쯤 작은 방 안 컴퓨터 앞에 앉아 채팅에 접속하곤 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가 화장실 옆 서재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지하실 작업실에서 좀 일할게라고 말하고 내려갔다. 서연이는 별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곧장 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몇 분 안에 쿠킹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이미 5명의 여성들이 치즈케이크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다. 서연이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채팅창 아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색다른 치즈케이크 레시피 있으세요? 나는 베이킹은 전혀 몰랐기에 당황했지만 솔직히 답했다.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배워보려고요. 바로 그때 채팅창에 낯익은 닉네임 하나가 등장했다. 제니. 서연이다. 곧장 채팅방의 분위기는 활기를 띠었고 제니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어떤 치즈를 써야 하는지, 비율은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어느덧 참여자는 12명이 넘었고 대화 속도를 따라가기도 벅찰 만큼 활발해졌다. 나는 제니에게 개인적으로 레시피를 부탁했고 그걸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 목적을 위해 새로 만든 메일 주소를 건넸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받은 편지함에 정말로 제니의 레시피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놀랐다. 이메일 주소조차 나에겐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서 서연이가 무언가를 숨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내 가슴이 답답했고 그날 하루는 죄책감 속에서 보냈다. 그녀가 초보맘 이나라는 걸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 다음날 나는 다시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레시피대로 만들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내 우리는 쿠킹톡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신저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친구 추가를 하자 언제든 대화할 수 있었고 점점 대화 시간은 길어졌다. 그 사이 서연의 집안 분위기와 나에 대한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2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그녀는 마치 우리 집안의 공기마저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부부로서의 친밀함도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서연이는 예전처럼 그 시간을 즐기고 있지 않았다. 단지 의무감에 따라주는 것처럼 보였고 늘 같은 자세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누워 있었다. 마치 감정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보맘으로서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나는 그 죄책감조차 조금씩 잊혀졌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여전했지만 서연의 마음이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게 답답했다. 우리 가족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마음을 쏟는 듯한 느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헌신적인 엄마였지만 그 너머 어딘가에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점점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설 탐정을 쓰기엔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그녀의 직장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어서 직접 감시하는 건 불가능했다. 서연은 강남의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고 나는 을지로의 대형 은행에서 근무했다. 출퇴근 시간도 비슷해서 서로의 일과를 쫓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밤 초보맘으로 그녀와 채팅을 하던 중에 마음을 먹었다.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야 할 타이밍이 온 거였다. 우리는 어느새 편하게 수다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 가짜 정체를 그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내 이름은 유진이고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요. 그러자 서연은 곧장 나는 서연이고 경기도 성남에 살아요. 라며 응답했다. 곧 이어 그녀가 내게 물었다. 유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나는 준비도 없이 그 질문을 받아 급히 머리를 굴렸다. 지금은 출산휴가 중인데 원래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봤어요. 몇 주 뒤에 복귀해요. 서연은 잠시 정적을 두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머, 우리 남편도 은행에서 일해요. 이름은 지훈인데 개발 쪽이에요. 유진 씨 남편은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서연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였다. 남편 이름은 상훈이에요. 보험사에 있어요. 그 후로는 요리 이야기나 육아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아직은 더 파고들기엔 이른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은 채팅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셋째 날 나는 이메일을 보냈다. 갑자기 우리 은행 부지점장님이 급하게 복귀하라고 연락이 와서
휴가를 일찍 끝내게 됐어요. 대신 수당도 주신다네요. 기대와 불안이 섞인 척하며 복귀 소식을 전했고 이어서 한 가지 거짓 계획을 세웠다. 나는 서연에게 은행에서 근무 중에 임원급 직원과 몰래 연애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 들려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내게 더 편하게 속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그녀도 외도를 하고 있다면 나의 고백이 그녀를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계산이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유진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함으로써 서연이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 만약 그녀 역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의 고백이 거울처럼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이메일을 주고받던 어느 날 서연이 이렇게 썼다. 유진아, 복직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꾸 겁이 나. 괜히 마음이 불안해. 나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사실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으로는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야. 말 안 하면 더 미칠 것 같아서 혹시 듣고 나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해. 서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레 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도 그런 거 이해해. 뭔 일인데? 은행에서 일하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됐어. 이름은 민혁이야. 처음엔 그냥 말 잘 통하는 동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졌어. 나는 계획한 대로 민혁이라는 상상 속 인물과 1년 넘게 이어온 불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금요일마다 퇴근 후 함께 만나왔고 그 시간들은 스릴 있고 설레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 일이 내 결혼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고. 내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도 없고 반응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작은 방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삶과 겹쳐지는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선명히 그려졌다. 한참 후 화면에 조심스럽게 타이핑된 문장이 나타났다. 근데 유진, 너 얼마 전에 아기 낳았잖아. 그 아이, 남편 아이 맞는 거야?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타이핑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남편은 절대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절대로.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더는 얘기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쏟는 척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부엌에 나가보니 서연이 혼자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어딘가 멍하니 생각이 복잡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내 손을 바라보더니 눈가가 붉게 물든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함께하자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우리는 침대에서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고 사랑을 나눈 뒤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출근해서도 나는 계속 고민했다. 과연 이 가짜 우정이, 이 거짓된 고백이 도움이 된 걸까? 적어도 전날 밤 우리는 한층 가까워졌고 다시 연결된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속마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다. 신뢰라는 끈을 먼저 걸어야 했다. 내가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그녀도 언젠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 주말 동안 유진과 서연은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서 그녀에게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다. 주말에 민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 정말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 아직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 이제 나는 다음 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주기만을 기다리며.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작업실로 내려가 컴퓨터를 켭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고 지금이라면 서연이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늘은 왠지 유난히 반가워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나는 그렇게 말을 건넸다. 서연은 이메일 잘 받았다고 하면서 유진 씨 표정이 눈에 그려질 정도네요. 민혁 씨 때문이죠? 라며 농담을 건넸다. 맞아요. 민혁이도 드디어 다시 연락을 주더라고요. 3개월 만에 서로 안부를 나누니까 아직 내게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말에 조금은 설렜어요. 서연은 잠시 있다가 물었다. 근데 유진 씨, 민혁 씨가 정말로 당신을 생각했다면
왜 그동안 아무 연락도 안 했을까요? 나는 계획했던 대로 대답했다.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 전화도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휴대폰 청구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럼 예전처럼 모텔에서 몰래 만나는 건 왜 안 했어요? 그땐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자신이 없었고 민혁이도 그런 나를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대화는 30분가량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점점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내가 만들어낸 민혁이라는 인물에 별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민혁을 일부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물처럼 묘사했다. 불륜의 현실이 얼마나 공허하고 치졸한지를 서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화요일엔 서로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수요일 밤 다시 대화가 시작됐다. 이날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말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 끝에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이 놓여 있었다. 나 사실은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사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름은 정우석이야.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상사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어. 그 이름 정우석. 몇 번인가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이름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기억에서도 흐릿해졌던 존재. 그들의 관계는 거의 1년 전 부산에서 열린 로펌 워크숍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서연은 그때 나에게 다른 여직원 한 명과 함께 출장 간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밤 그룹 회식이 끝난 후 정우석 변호사와 단둘이 호텔 라운지에서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그의 방으로 들어가 추가로 와인을 마시다 결국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죄책감에 많이 괴로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그날 밤은 아예 그의 방에서 밤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화면을 바라보던 내 손끝이 저릿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2번 연속으로 밤새도록.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선을 넘은 배신이었다. 나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그 방 안에 앉아 그녀의 타자를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진의 이름으로 물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줬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듯한 말투였다. 부산 워크숍에서 돌아온 후엔 정말 많이 괴로웠어. 한동안 그 사람을 피해 다녔고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결국 또 무너졌어. 그녀의 말은 이렇게 이어졌다. 그 사람 정말 집요했거든.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달랐어. 결국 다시 시작하게 됐고 처음엔 회사 퇴근 후 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몰래 만났어. 그러다 나중엔 힐튼 호텔에 있는 방을 주기적으로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끔은 사무실에서도 사람들 퇴근한 뒤 문 잠그고 그랬어. 그 말을 읽는 순간 내 안의 분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올랐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렸다. 당장 그녀를 찾아가 모든 걸 쏟아붓고 싶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다. 분노가 식어갈수록 그 자리를 대신한 감정은 냉정한 복수심이었다. 이 결혼은 이제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내 목표는 단 하나. 서연에게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래서 다시 물었다. 정우석 변호사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사랑은 아니야. 지훈이를 훨씬 더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중독처럼 끊을 수가 없어. 몸이 먼저 반응해. 서연은 1년 넘게 그와 관계를 맺어왔고 일주일에 3번, 많을 땐 4번씩 만나고 있었다. 나는 내 머릿속에 맴도는 숫자들을 세기 시작했다. 그 시간들, 나에겐 늘 피곤하다던 핑계를 댔지. 하지만 그와 함께할 땐 항상 준비돼 있었고 그녀가 그와 나눈 것들은 본래 우리 둘만의 것이어야 했다. 그 모든 걸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누렸고 나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그녀가 나를 떠나 정우석에게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우석은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다. 그가 정말로 서연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들키지 않을 스릴에 빠져 있는 것뿐일까? 그날 밤 나는 지쳐버린 몸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아기가 울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며칠 안에 다시 이야기하자. 도대체 한 남자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자기만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도 끊기 힘들 정도의 쾌락과 욕망을 느끼고 있다는 걸 직접 들었을 때, 그녀는 말로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몸과 시간을, 애정과 열정을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 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조차 의심스러워졌다. 가정 안에서의 웃음은 가면이고 그녀는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세계 밖에서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냉정한 방치 속에 묶여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서연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그녀가 평생 지고 가게 만들겠다고. 내가 생각해낸 가장 가혹한 복수는 그녀에게서 딸들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혼 소송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확보할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아이들을 잃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큰 벌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도시로 이사해 그녀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내 고통의 그림자를 그녀 삶에 그대로 들이우는 것. 동시에 정우석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다. 또한 법무법인 측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관계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고, 그 시간은 나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비밀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내 고통 따위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지난 1년간과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간 서연은 유진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다시 유진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밤 평소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서연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약속된 시간에 다시 채팅방에서 만났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질문 목록을 보며 그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우석과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 대답이 나를 찌를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했다. 아이들이 자기도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나는 서연이 접속하자마자 인사를 건넸다. 유진아, 정말 다시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난번 대화 이후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 혹시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부담 줬던 건 아닐까 걱정했어. 나는 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더 심한 일들을 겪어봤는걸. 우리 둘 다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 이야기할 수 있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내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 너밖에 없어. 서연은 조금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난 원래 내 남편한테는 모든 걸 털어놓는 편이었어. 근데 이건 아무래도 말할 수 없겠더라. 하하, 혹시 내 남편은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응, 아무것도 몰라. 날 완전히 믿고 있어.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진짜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 성격이 격한 편이라 절대 들켜서는 안 돼.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훈이 둘째 낳고 정관 수술 받았잖아. 그래서 걱정되진 않아. 혹시 정 변호사 쪽으로 임신하게 될까봐. 괜찮아. 그 사람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1년 넘게 피임약 먹고 있어. 약은 잘 숨겨놨고 아침마다 지훈이 샤워할 때 몰래 챙겨 먹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었다.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약을 숨기고 시간 맞춰 복용하고 나를 철저히 속여가며 삶을 이중으로 꾸려가는 것. 그 모든 걸 친구에게 말하면서 기묘한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는 듯했다.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질 준비를 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지훈이를 떠나서 정우석이랑 함께할 생각이 있어? 그럴 일은 없어.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지훈이를 정말 사랑해. 정 변호사한텐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순간이 자극적이고 짜릿해서 놓치기 어려울 뿐.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야. 계속 만나고는 싶지만 지훈이한텐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두 사람 다 가지려고 하네. 나는 그렇게 말하듯 유진의 말투로 썼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단호했다. 몰라. 우리는 정말 조심하거든. 게다가 정 변호사도 자기 아내에게 들키면 끝장이야. 그 사람도 절대 리스크 안 지려고 해. 나는 질문을 더 날카롭게 던졌다.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 정 변호사, 침대에서 더 나아? 더 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서연이 말했다. 지훈이도 좋은 남편이자 연인이야. 하지만 정 변호사는 다르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이 있고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자극을 주는 것 같아. 조금 더 크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훈이랑은 사랑을 나누는 거고 그 사람과는 그냥 육체적인 가까움이랄까.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 우리의 결혼, 우리의 신뢰, 우리의 가정을 게임처럼 다루고 있었다. 가벼운 유의처럼 느껴졌다. 나는 진짜로 알고 싶었다. 그녀는 과연 이 관계가 우리 딸들과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알고 있기나 한 걸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물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지훈이에게서 마음을 떼면 그 사람도 언젠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될지도 몰라. 그건 생각해 본 적 있어? 긴 침묵. 마침내 서연이 타이핑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래도 우린 아직 부부잖아. 가끔은 함께 잠도 자고 같이 있기도 해. 빈도는 줄었지만 지훈이는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더니 덧붙였다. 근데 정 변호사랑 있었던 바로 다음 날엔 지훈이랑은 못해. 그건 나도 티가 날까봐 무서워서. 나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이제 서연은 감정은 지훈에게, 육체는 정우석에게 나누어가며 그 균형을 유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대화 말미, 서연은 무심히 말하든 내게 말해왔다. 아, 곧 정 변호사랑 함께 출장 갈 것 같아. 아틀란타로 2주 뒤쯤? 그 여행에 대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에겐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또 한 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말이 없었다. 나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그녀 역시 관심 없는 표정이었다.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한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도 깊지 않았다. 서로 잠든 척만 하면서 밤을 그렇게 보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나는 직접 서연과 이야기하겠다고 주방 식탁에서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나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너도 느끼고 있어? 한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서로를 찾았잖아. 근데 이제는 거의 2주 가까이 된 것 같아.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서연은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눈이 커지고 표정이 굳어졌다.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녀를 직접 몰아붙인 건 처음이었다. 정말 그렇게 대놓고 묻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이름을 평소와는 다르게 불렀다. 평소엔 지훈아라고 부르던 그녀가 이 순간엔 지훈 씨라고 불렀다. 감정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혹은 무언가를 방어하려는 그녀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서연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그딴 식으로 내 충성을 의심할 수 있어? 일과 집, 다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왔잖아. 시간이 흐르면 부부관계도 식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당장 의심하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넌 예전과 달라졌어. 아이들도 느끼고 있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만 찾아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지며 더 격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로 풀 수 있는 관계는 아니구나. 우린 하루 24시간밖에 없어.
내가 아이들한테 100% 맞춰줄 순 없어. 당신도 좀 도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섞여 있었고 그 다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애들이라고 다 천사 같진 않잖아. 귀찮을 때도 있고 그냥 나도 지칠 때가 있어. 그녀가 자신의 딸들을 그렇게 말한 순간 표정이 잠시 굳더니 본인도 말실수였음을 알아챈 듯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로에서 불안과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지금은 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사람은 때로 불리한 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물이나 회피를 선택하니까 나는 조용히 대화를 멈췄다.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쇼핑하러 외출했다. 매주 토요일 반복되던 루틴이지만 오늘은 곧 다가올 정우석과의 아틀란타 출장을 위한 준비일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고 나는 우리 침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약 15분쯤 걸렸을까. 그녀가 유진에게 말했던 그대로였다. 옷장 구석, 오래된 신발 상자 안, 거기엔 피임약 플라스틱 통과 밀봉된 2팩이 더 들어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것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정관수술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대답은 명확했다. 정우석. 그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슬픔, 분노, 그리고 연민. 7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지금 이곳에 없었다. 나를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짓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피임약을 손에 들고 침대에 앉았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딸들을 그녀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 결혼은 끝났지만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 눈물이 주체 없이 흘렀다. 슬픔은 곧 절망으로, 그리고 그 뒤엔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피임약을 손에 쥔 채 복수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다정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가슴엔 더 이상 자비도 용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건 쓴 감정과 분노뿐. 나는 약을 하나 꺼낸 뒤 아이들을 엄마 집에 데려다 주고 곧장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에 도착한 나는 선반을 샅샅이 훑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서연이의 피임약과 비슷한 모양의 흰색 알약. 30분쯤 찾아 헤맨 끝에 크기와 색이 유사한 두 종류의 알약을 골랐다. 하나는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화용 아스피린. 집에 돌아와 서연이의 신발 상자 속 피임약과 비교해보니 소화용 아스피린이 사이즈는 거의 같았지만 살짝 더 두꺼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약 포장을 열고 모든 약을 새로 산 아스피린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두었다. 그 후 딸들을 데리러 엄마 집에 갔다. 서연이 돌아왔을 때 혹시 아이들이 외할머니 집에 다녀왔다고 말할까 걱정됐지만 이미 그에 대한 변명도 준비해 두었다. 삶은 겉보기엔 계속 흘러갔다. 그 다음 화요일 서연은 또다시 출장이 있다며 아틀란타로 이틀 정도 다녀온다고 했다. 회사 비서 한 명과 동행할 예정이라 했지만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그녀가 집을 비운 이틀 동안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부재를 딱히 느끼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빈자리가 아닌 그녀가 나를 지운 자리의 허전함을. 그 다음 날 나는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서연이 다니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정우석 변호사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 변호사님, 이번 주 출장 중이세요. 다음 주에 복귀 예정입니다. 나는 더 이상 확신이 필요 없었다. 그는 지금 그녀와 함께였다. 서연이 돌아온 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 그리고 아이들을 재운 뒤 먼저 침실로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사랑을 나누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건 그녀가 죄책감을 달래려는 행동일까? 아니면 단지 관계 회복의 척도처럼 육체를 이용하는 것일까? 혹은 아이들에 대해 무심하게 말했던 자신의 말들을 덮어보려는 시도였을지도. 그녀는 내게 자신을 내어주며
마치 좋은 아내 역할을 연기하듯 행동했다. 지난 1년간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도 아이들도 아닌 정우석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점점 그저 후순위에 밀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의 육체적 연결이 간절히 원했던 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 후에도 유진과 서연의 채팅은 주 2회 꼴로 이어졌다. 나는 가상의 민혁과의 관계를 일부러 다시 이어가는 척하며 거짓된 만남과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목적은 하나였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꺼내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정우석과의 관계에서 나와는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행위들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행동은 그 말과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점점 더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로 나를 밀어낼 수 있는지. 피임약을 바꾼 이후에도 나는 매일 그녀의 약통을 확인했다. 하루에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보며 그녀가 여전히 복용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새 약통으로 교체하면 나는 또다시 그 안의 약들을 미리 준비해둔 아스피린으로 교체했다. 그건 마치 시간과 진실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내 마지막 무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 변화가 생겼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아이들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틀란타 출장이 끝난 지 약 2주 후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진 채 거실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임신,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나는 서재로 가서 아스피린을 다시 꺼내고 보관해 두었던 진짜 피임약으로 교체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녀가 약이 효과가 없었어라고 주장하면 약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했다. 모든 것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15개월간 이어온 외도는 곧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걸. 정우석의 품에서 잠시 느낀 스릴과 설렘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녀가 내게 고백하길 바랐다. 외도든 임신이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라도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나는 이혼 소송과 단독 양육권 청구는 하겠지만 복수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나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내 옆에서 태연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직 모든 사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 외에도 법무법인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걸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중 서연은 유진과의 대화를 잠시 멈춘 상태였다. 아틀란타 출장을 다녀오기 직전인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서연이 노트북 앞에 앉는 걸 확인한 나는 곧장 지하 작업실로 내려갔다. 채팅방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잠시 후 그녀가 제니란 닉네임으로 접속했다. 서연은 여행 얘기를 하며 들뜬 어조로 말했다. 이번 출장 진짜 좋았어. 그 사람하고 함께 보낸 밤들이 뭐랄까 전부였어. 그녀는 정우석과의 아틀란타 출장에서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다며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는 유진의 말투로 물었다. 그 정도로 좋았다면 지훈 씨랑 이혼하고 그 사람과 함께할 생각은 없었어? 놀랍게도 서연의 답은 단호했다. 아니,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나는 지훈 씨를 정말 사랑해. 정 변호사와의 관계는 그냥 육체적인 거야. 감정은 없어. 그러면서도 그녀는 말했다. 이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예전처럼 지훈 씨 곁에 있고 싶어. 그 말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감정이 없었다면 왜 15개월 동안 만나왔던 건가? 아이까지 생긴 지금도 왜 내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가?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내뱉으면서 행동은 그 반대인 사람.
그게 지금의 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임신 사실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돌아가면 된다는 듯이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넘게 정우석과 육체적으로 얽히면서도 나에게는 외면과 거절만을 안겨주었다.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 그녀는 유진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임신했고 정우석의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2주 후 대전의 한 개인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을 계획이며 며칠 동안 그곳에서 회복하고 올 예정이라는 것까지 상세히 말해주었다. 나는 그 대화를 모두 문서로 정리해 저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나는 회사를 반차 내고 직접 대전으로 차를 몰고 내려갔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서연의 남편인 척하며 14일 예약 내역을 확인했다. 접수 직원은 별 의심 없이 내게 진료 확정서와 병원 도장까지 찍힌 서류를 건넸고 시술 예정 의사의 이름은 기태민 산부인과 원장이었다. 일주일 뒤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나와 아이들 앞에서 다음 주 또다시 업무 출장을 간다는 말을 꺼냈다. 이번이 마지막 출장일 거야 하며 덧붙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와 정우석의 관계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것. 아마도 그 때문에 이젠 회의나 출장을 그만두려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에겐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용서란 단어는 더 이상 나의 사전에 없었다. 14일 수요일 아침 나는 연차를 내고 조용히 그녀의 출발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에게 입맞춤을 하고 차량을 몰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차를 주차해 두고 정우석과 함께 대전으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곧장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다. 병원 앞에 주차한 나는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대기했다. 잠시 후 서연과 정우석이 나란히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차량 안에서 그 순간을 명확히 촬영했다. 그들이 병원 안으로 사라지자 나는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조용히 철수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나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다. 회사에는 2주간 긴급 휴가를 신청해둔 상태였다. 서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쳐 보였고 내가 집에 있는 걸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가 대전으로 떠난 날 나는 내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서연이 다니는 법무법인의 대표 이병수 대표님을 직접 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우리 가정이 무너진 과정과 이유, 정우석 변호사와 서연의 부적절한 관계, 임신과 낙태 계획, 대전 병원까지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직장 내 윤리적 경계가 무너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나는 정우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나는 병원 앞에서 촬영한 사진과 예약 확인서, 채팅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꺼내 보였다.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가 알려지면 법무법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걸 안 이 대표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며 팀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여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질의했고 내가 제출한 병원 진료 기록과 날짜를 직접 병원 측과 확인했다. 며칠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소송을 피하는 조건으로 5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또한 정우석 변호사와 서연은 해고 조치를 받기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딸들의 엄마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았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복지에 의존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한 결과 서연은 해고되더라도 1년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5년간 심리상담 및 건강보험이 제공되기로 했다. 법무팀과 우리 측 변호사의 조율 아래 모든 문서가 작성되었고 나는 그에 서명했다. 합의금 수표는 이혼이 완료된 후 내 변호사에게 발급되는 조건이었다. 서연이 이 돈에 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대면뿐이었다. 나는 이혼 서류와 함께 접근금지 신청서를 준비해 두었고 그 안에 손편지 한 장도 넣어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이혼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끝까지 법정에서 주장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두 아이와의 모든 접촉을 잃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지훈 씨,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애들은 왜 아직 데리러 안 갔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오늘은 회사에 하루 휴가 냈어.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게 급하게? 나는 서재 전등을 고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 드레스룸 위 선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 이게 들어있더라고.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신발 상자와 피임약 디스펜서를 올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여행용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고 순간 눈이 커지며 충격에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감정이 무너졌다. 안 돼, 제발 이건 아니야. 서연은 갑자기 절망적인 울음 섞인 외침을 내뱉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 팔걸이에 겨우 앉더니 고개를 감싸 쥐고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그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로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충실했던 아내라던 당신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정관수술까지 한 남편 앞에서 왜 이렇게까지 임신을 두려워하는 피임약을 꾸준히 먹어왔는지.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울먹이며 애원하듯 말했다. 지훈아,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손은 진동하듯 흔들렸으며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마치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내게 붙잡히려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말도 이젠 우리를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는 걸. 서연이 몇 번이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라며 애원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도 모를 만큼 넌 불륜을 이어왔고 이제 와서 그 모든 거짓말을 그냥 설명하면 끝이야. 지훈아, 나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 이젠 정말 끝났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사랑했어.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로 블라우스를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대체 어떻게 날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배신한 행위야. 딸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말할게. 너무 미안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 감정은 없었어.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그럼 제대로 말해봐. 특히 이번 출장 말이야. 아틀란타 출장이 아니라 대전이었지? 그 병원 레드 리버 산부인과. 그녀의 얼굴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굳어버렸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그래, 서연아, 난 내가 그 병원에 간 이유도 누구랑 함께 갔는지도 다 알고 있어. 혹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해볼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나는 잠시 따라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어떤 감정도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내 안은 이미 냉정한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2시간쯤 지나고 나서야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긴 실내복을 입은 채 나왔다. 그녀의 얼굴엔 모든 감정이 흘러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이젠 어떻게 할 건데요? 나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뭐든지 할게. 정말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 기억나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가가려 했는지. 내가 외면하는 동안 나는 무너져가고 있었어. 넌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어.
그 사람을 위해선 시간도, 몸도, 감정도 주면서 나는 계속 뒤로 밀려났고, 이젠 사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야. 너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도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에 팔을 얹은 채 다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제발 지훈 씨, 한 번만 날 용서해줘. 당신 마음속에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 내 안에 어딘가가 잠깐 흔들렸다. 분명 아직도 그녀를 향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해. 그 사람 이름부터 어떻게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의 고백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짓은 없었다. 그녀는 정우석과의 관계, 회사 안 사무실에서의 만남, 주말마다 모텔에서의 만남, 그리고 대전에서의 낙태 시술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 주말 내내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서연은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받았다. 고지어 법무법인 대표는 서연과 정우석에게 동시에 해고를 통보했다. 나는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서연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 정오쯤 서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옷은 어머니 댁으로 보내줄게. 이 집에 다시 올 이유는 없으니까. 자물쇠도 이미 다 바꿨어.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통화 직후 서연은 심하게 무너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친정집에 있었고 어머니가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주 뒤 서연은 이혼 조건에 동의했다. 나는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어머니 댁에서 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왔다. 서연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정신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체중도 많이 줄고 집 밖으로도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나는 아이들을 생각해 조금씩 그녀의 양육 접근권을 늘려주었다. 처음엔 어머니 댁에서만 만났지만 이후엔 단독 방문이나 주말 외박도 허용했다. 딸들은 서서히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다시 가까워졌고 나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 생길 갈등의 조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 후 1년이 지나고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다. 이젠 아이들을 평일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 그때 서연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내가 아이들 돌볼게. 당신 출근하는 동안 내가 케어할게. 나는 망설였다. 그게 과연 현실적인 제안일까? 당신 부모님 댁은 여기서 5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에 너무 지치지 않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서연이 상처받았을 거란 건 알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수화기 너머로 숨만 들려왔다. 나는 결국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내가 전업 양육자가 되긴 어려웠고 전문 보모를 고용하기엔 경제적 여건도 넉넉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전 직장으로부터 추가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전문 보모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자녀 없는 미망인이었고 딸들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마치 엄마처럼 자연스럽게 안기고 웃었다. 나는 조금씩 조용히 서연에게서 마음을 떼기 시작했다. 이젠 연락도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외에는 나누지 않는다.